대학생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조는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정없이 좁니다. 그래서 제가 꾀를 내가지고 여학생, 남학생이 마주보게 했어요. 마주보게 했더니 이번 학기에는 조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문제는 남이 보고 있으면 안 존다 이거죠. 그리고 남이 안 보면 좁니다. 이제 제가 교양교육을 잘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합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충격을 받고 이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만족할 만큼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뚫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단단한 가치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단단한 껍질을 깨트려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구멍을 내고 자극을 하고 자기들이 틀림없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오히려 의심하게 하고 다 부순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울어야 되는데 학기 끝나면 울 겁니다,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언제 울어봤냐? 저는 당연히 최근에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울었냐 이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언제 울었는지. 남학생들이 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끝나자마자 울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딱 받아들면 울게. 예, 오늘 주제는 제가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후본자도 승복하는 복종의 조건 이 주제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공자의 통곡 이 두 가지 주제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욕심을 내서 위정편 전체를 한번 쫙 보려고 했는데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직 10강이 아니고 9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은 제가 이 뒤에 놓은 공자의 통곡, 공자의 죽음과 관련된 공자의 주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제가 논어 강좌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강좌인데 지금 뭐 선거가 끝나고 뭐 이사 갈까 했는데 이사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끝나고 이게 자꾸 잊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것 같아서 사실 뒤에 주제를 먼저 당겨서 먼저 앞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페이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통곡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급히 썼습니다. 공자는 인생에서 딱 한 번 통곡했습니다. 논어에는 죽음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공자의 아들 백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아들 백어가 죽었을 때 공자가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 아들 백어가 죽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와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별히 공자라고 달리할 것이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공자가 스스로 내 아들 백어가 죽었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한 그 대목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두 번의 죽음이 더 있는데 그 두 번의 죽음은 제자의 죽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십철이라고 해서 공자가 꼽은 10명의 뛰어난 철학자가 있는데 공자는 4과목으로 나누었죠.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이 4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서 덕행에 뛰어났던 제자가 안년, 민작은, 연배구, 중궁 이 4제자입니다. 그 4제자 중에서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안년과 연배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천민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민자건은 전른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자건이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건자가 이 건자와 통합니다. 발족자가 들어가면 이게 절름발이 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장자에 보면 공자의 제자 민자가 절름발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민자의 이름이 손이에요. 손은 불구자라는 뜻입니다. 신체에 손상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가 가장 뛰어난 제자로 꼽았던 4명은 한 명은 가난뱅이 안년, 한 그릇의 밥 그리고 한 그릇의 마실 물 이것만 갖고 가난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 안년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는 이제 불구자의 처지로 세상을 살았고요. 그리고 연배구 나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중궁은 이제 천민 출신인데 순자의 스승이 되죠. 그래서 민자근과 중궁 이외의 2명의 이 탁월한 제자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음과 관련한 공자의 태도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공자의 통곡이라는 주제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그 철학자들 글 중에서요. 제가 그 앞쪽에서는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고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연대가 나와 있죠. 19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이제 라 모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모르가 이제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주제로 책을 냈는데, 아주 그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1인칭 죽음이다. 1인칭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1인칭이 나니까요. 나의 죽음이다. 근데 장켈레비치는 이 나의 죽음은 수수께끼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죽어봤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그 사람을 인터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인터뷰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되죠. 살아남은 자를 인터뷰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같은 유태인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들,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희망을 가지지 않아서 죽었을까요? 네. 대다수가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을 인터뷰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 경험했다고 하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지각 활동이 멈추어 버리니까요. 수수께끼, 나의 죽음은 수수께끼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건 3인칭 죽음이에요. 3인칭 죽음은 그의 죽음입니다. 이 3인칭 죽음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역할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미치는데 어쨌든 그런 죽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체하면서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인칭 죽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칭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인칭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인칭 죽음은 짐작하시다시피 너의 죽음이거든요. 네, 이때 너라고 했던 거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 이런 뜻입니다. 네. 수많은 너가 있죠.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너가 있잖아요. 이 너의 죽음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장켈레비치는 바로 이 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죽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체 불가능한 자를 잃고 마치 팔이 끊어진 듯이 아파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장 켈레비치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2인칭 죽음을 바라보는 장 켈레비치의 시선이 제가 보기에는 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공자 같은 경우에는 논어에서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물론 공자가 이제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는 아침이죠. 석은 저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도, 도를 들었다면, 네, 석사,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죽는다 하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가을. 그러니까 기꺼이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공자에게는 삶의 도예요. 삶의 도. 그걸 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내놓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자 제자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물은 제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자로예요. 자로는 이제 성이 중이고 이름이 유입니다. 중유예요. 자로. 그러니까 자가 로죠. 유는 길을 다닌다는 뜻이고 로는 커다란 길이 큰 길이에요. 큰 길. 그러니까 이런 거자가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길을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자로는 무사입니다. 문사가 아니에요. 무사예요. 무사란 게 뭡니까? 늘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자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자로 문사가 있죠.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뭐냐면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요. 미지생은 아직 삶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언지사,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어찌 언자거든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이란 게 무엇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논어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군자 질몰세의 명불칭이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군자는 세상에 사라지다, 몰세. 몰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는데 요 몰자가 죽을 사자가 붙은 몰자와 같은 뜻입니다. 몰세하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군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 자기가 이미 사라진 그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는 이미 죽었지만 자기가 살았던 그 세상을 잊지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육아의 정서거든요. 육아는 이제 죽고 나서도 이 삶 자체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이게 답니다. 특이하지만 이게 다예요. 그 외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제자의 죽음 앞에서 공자의 모습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자가 죽음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장자다 이러면요. 장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영혼불멸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마치 이 뗄나무에 불을 붙이면 뗄나무가 다 타들어가도 불은 다른 나무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뗄나무에 뗄감으로 비유를 하고 불을 영혼으로 비유한 거죠.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불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죠.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위안을 가질 수 있죠. 위안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장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요. 심지어 죽은 다음이 더 좋다 이 얘기도 합니다. 죽은 다음이 더 좋대요. 그래서 장자가 월나라 가다가 해골을 봐요. 해골을 보니까 해골을 베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제 해골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해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널 다시 살려줄까? 다시 살아나게 해줄까? 이렇게 해고를 싫다 그래요. 왜 싫냐 그렇게 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 그러니까 일단 신분 차별이 없어서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는 일단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죽음 이후가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다 나와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은 다음이 더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른 것으로 변한다. 내가 죽어서 새의 간이 될지 닭의 벼슬이 될지 알 수 없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장자가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쫙.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죽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후 세계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 스타일의 위안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으니까 노래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친구 혜시가 찾아가요. 혜시가 찾아가서 장자를 나무랍니다. 이 사람아, 좋든 싫든 자네하고 평생 함께 살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도 다 같이 키웠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노래까지 할 게 뭐이냐,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는 슬퍼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원래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는 기밖에 없었다. 장자는 기칠학자니까요. 기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래는 이 기조차도 없었다. 무다. 없었다. 지금 아내는 본래 왔던 무의 세계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왔던 대로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 해요. 그래서 귀진이란 말을 쓰거든요. 참된 곳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호생오사,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 집을 떠나서 평생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좋아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죽음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얘기죠. 스티브 잡스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죽음이란 건 삶이 발명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잡스가 장자를 읽고 했는지, 꼭 장자가 아니라도 비슷한 통찰은 다른 문헌에도 보이니까 그런 인문학서를 읽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버전들이 있는데 논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구라도 없고 우리를 위안해주는 뭐 좋은 데로 갔다는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어떤 게 있냐면 군자왈 종, 군자의 죽음은 종이라 그래요. 그냥 마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아는 생로병사 전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생도 문제 삼지 않아요. 태어나는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여긴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태어난 이후만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죽음입니다. 태어난 것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죽음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게 잘 되면 종이고 잘 되지 못하면 미종이에요. 끝마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끝내 이게 만절이라는 걸 중시해요. 늙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젊어서 잘했다 하더라도 늙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 좀 억울한 점이 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늙었다, 늙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육체적인 이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본래 평생 살아왔던 그 소신이나 신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에 걸리면 그 개인의 어떤 품성과 무관하게 질환으로서 찾아오는 그 비극이 있죠.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묻는 게 상당히 가혹합니다. 상당히 가혹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지는 게 만절이거든요. 늙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절을 중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 또 늙기 이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행실을 보였는데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늙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볼 때는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미리 제문을 쓰는 전통도 있습니다. 송나라 문천상 이런 사람들이 생제문이라고 해서 살아서 제문을 쓴 거예요, 미리. 살아서. 자기가 어떤 육체적인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제문을 미리 써놓는 거죠. 문천상이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이제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이 미리 썼죠. 리영희 선생이. 미리 써서 이제부터 나 이영희가 하는 말은 원래 나 리영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이라고 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건데 육아 전통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걸 길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의 죽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죽음도 아니고 제자의 죽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죽음은 연배구예요. 소우자인데 연배구는 맞백자는 이제 맏아들이었다는 뜻이고요. 이름이 소예요, 소. 이름 대충 지었죠. 그리고 경, 이건 자고 이게 이름입니다. 경은 박갈경자죠. 우경이죠. 소처럼 농사 짓는 겁니다. 제가 사마상녀 이름은 이거라 그랬죠, 이거. 견자. 이름은 막 지어요, 그냥 이렇게. 동생 이름은 시자. 돼지 새끼, 이런 뜻입니다. 견자는 제가 하면 욕이 되니까 참고요. 왜 이런 식으로 막 지었냐면,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죽은 사람을 위안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찍 죽어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찍 죽으면 죄를 덜 짓는 거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죽음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학생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퍼렇게 살아있고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걸 뚫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타인의 그 죽음을 보고 그걸 뚫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예요, 소. 근데 이제 이 염경이 덕행에 뛰어난 제자인데 나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나병이라고 하면 비하시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쓰지를 않는데 본래 나라는 글자가 비하시킨다는 뜻은 없습니다. 앞뒤에 놓인 맥락이 우리 사회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맥락이 아주 나쁘니까 졸지에 나쁜 게 돼버린 거죠. 노숙자 이런 말이 나쁜 뜻이 아닌데 앞뒤에 맥락이 나쁘니까 나쁜 뜻이 돼버린 거죠. 조선인이란 말이 나쁜 뜻일 수는 없잖아요. 일본에서 조선징 하면 앞뒤에 맥락이 나쁘니까 같이 나빠져 버립니다. 용어가요. 근데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나병은 전염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병 환자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면은 검문검색을 받지 않거든요. 전염될까 두려워서 검문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조양자를 암살하려고 했던 예양이라는 자객이 나병 환자로 변신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연배구가 바로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공자가 찾아가서 창문으로 손을 잡고 연결을 합니다. 직접 들어가지도 않고요. 주자는 거기에 이 연배구의 가족들이 공자를 군주의 예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공자가 피해서 창문으로 손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공자가 창문으로 손을 잡은 것은 감염을 우려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위생관념에 볼 때 타당합니다. 향당편 보면요. 공자는 색악불식, 음식의 색깔이 나쁘면 드시지 않았다.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이 있어요. 색깔이 나쁘면 불식 드시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라 할부정불식, 썰어놓은 고기가 반듯하지 않으면 불식 먹지 않았다. 석부정부좌,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부좌 앉지 않았다. 엄청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반듯하게 놓고 앉고 이랬겠죠. 그리고 밥에서 쉰내가 나면 드시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관념을 우리해서 창문으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논어에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연결하는 게 다예요. 뭐라 그러냐면 무지론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럴 리가 없는데 무지. 망지라고 썼지만 이럴 땐 무라고 했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사이냐이 유사질리할쇼 사이냐이 유사질리할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두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사실은 그리고 어떤 뭐 실로암에 가서 뭐 샘물을 마시라 이런 게 없어요. 일어나서 뭐 병자가 걸어 다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자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극복의 대상이나 뭐 성찰의 대상 이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절대적인 벽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연배구의 죽음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안년의 죽음에서는 더 그게 크게 드러납니다. 안년사라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안년이 죽었다. 안년이 죽었다. 근데 이제 안년은 이제 자가 연이고 이름이 회죠. 공자가 이제 안년을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하냐면요. 자공이 잘난 체를 하면 꼭 안년하고 비교를 시켜요. 자공이 자기 자랑을 잘하잖아요. 말 잘하고요. 자공이 아마 석차로 치면 자공이 1등일 겁니다. 공자가 석차를 기준으로 이게 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석차로 치면은 자공이 1등이고, 자공은 삼국의 재상을 역임했으니까 노나라 재상, 위나라 재상, 제나라 재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온천하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제자죠. 근데 그 자공이 이제 늘 사람들과 이 자기의 능력을 비교하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떤 사람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서열을 정하려고 하죠. 나이부터 서열 정하고, 또 무슨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서열 정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피곤하죠. 자공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안회와 비교를 시키죠. 너 안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낫냐? 그러니까 자공이 자기 그걸 압니다. 아니까 제가 어떻게 안회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 들으면 10개를 알고, 저는 하나 들으면 2개를 압니다. 근데 10개라는 게 완전의 숫자라 그랬죠. 들으면 다 아는 게 안회고, 저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추정해서 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공도 인정해 주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안회야말로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진 사람이다.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따로 강좌 주제로 하나 잡아서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안년은 3월 불이인이에요. 석 달 동안 불위인입니다. 어기지 않는다.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다. 안년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인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실수를. 석 달 동안 내리 인이다가.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냐? 나머지 제자들은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쪽은 늘 인에 있다가 간혹 인에 어긋나는데, 다른 제자들은 늘 인에 어긋나다가 간혹 인에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자예요. 공자보다 나이가 40세가 어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년을 칭찬하면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막 질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회를 그렇게 현재라 회하여 어질고나 안 해요. 일단사 일표모로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마실 물로 제 누왕, 아주 비좁은 골목길에 살면서도 불객이라기라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불객이라. 이게 이제 그 기자가 뭘 가리키느냐.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그 기자가 뭐냐. 이게 또 수천 년 동안 유학자들의 관심 주제입니다. 송나라때 정희천은 이 그 기자가 뭔지 음미를 해야 되고 자기는 그 기자가 뭔지 아는데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야기할 수 없냐. 자득해야 된다. 이거 자득.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여봤자. 지식이 뭐 별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지성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 내용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자기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얘기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 다음에 주의가 주석을 붙이면서 정자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정자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제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수준이 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 거기자가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 이 거식입니다, 거식. 이게 뭔지.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계속 칭찬하니까 자로가요, 옆에 있다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로는 공자보다 하공자 9세예요. 9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자와 연배가 비슷한 거죠. 지금 요즘에 우리가 1년이 무섭다고 뭐 이렇게 서열을 따지지만 이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뭐 어르신들 보면 상팔, 하팔 이래가지고 뭐 16살까지 대충 맘먹고 시골에서는 아버지 친구가 뭐 아들 친구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8살 위아래로 막 이렇게 16살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 친구가 됐느냐 아들 친구가 됐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족보를 따지고 했는데 이 근대식 교육이 이 학년별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맞짱 뜨는 풍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예. 그래서 그냥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꼭 좋은 뜻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나이 많은 제자 자로가 안연을 질투하는 거죠. 공자에게 선생님 3군을 통솔하고 가신다면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를 나무래죠. 야, 포호빙하, 너처럼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맨발로 황하를 건너려고 하는 자와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로를 꾸짖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연의 덕목은 뭐냐면 사마천 사기에 보면 사기 중리제자 열전이 있거든요. 공자 제자 열전이에요. 중리제자. 공자의 자조 중리가. 공자 제자 77명의 성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전, 아주 간략한 전기가 사마천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자 제자가 개 3,000원이라 3,000명 정도였다 하는데 3,000명이 다 누구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77명의 제자인 건 확실합니다. 성과 이름, 간단한 전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리 제자 열전 이 77명의 제자 중에서 무력이 가장 강했던 게 자로거든요. 힘이 가장 셌던 게요. 공자가 내가 자로를 제자로 받아들인 이후로 천하에 내 욕하는 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공자를 욕하면 자로가 그냥 있지 않는 거죠. 자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주나라 임금이 약속한 것보다 한나라가 약속한 것보다 자로가 한마디 응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로를 더 신뢰했다는 얘기죠. 어떤 정부를 믿는 것보다 어떤 개인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현대사회에. 그게 자로예요. 그리고 안연을 제자로 받아들인 뒤에 문인이 익친이라 내 문화에 있는 제자들이 더욱 친해졌다 이렇게 돼요. 친이라는 가치가요. 친애거든요. 이게 친애. 네. 원래 이 친이라고 하는 거는 어버이 사랑인데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게 친인데 또 폭넓게 백성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친애가 돼요. 친애. 네. 친애가 반드시 육친 간의 사랑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필리아를 우애로 번역하기도 하고 친애로 번역하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필리아를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더욱 친해진다 이런 얘기가 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육아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친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육아 정치의 핵심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 이거보다도요, 백성과 백성이 서로 침묵하게 되는 것. 서로 싸우지 않고. 서경에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서경에 뭐 요임금이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치의 결과가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됐다. 그 이전에는 싸웠는데, 예, 그거 자연 상태죠. 뭐 자연 상태 싸웠는데 요임금이 다스리고 나서부터 정치 사회 조직을 만들고 나서부터 서로 친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안년은 그걸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년이 죽은 거죠. 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딱 한 번 통곡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이에요, 통. 공자가 안년이 죽자 자통 선생께서 통곡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통곡은 예에 맞지 않습니다. 공자가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는 인입니다만 예도 그만큼 중시했거든요. 인을 베푸는 형식이 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공자는 늘 이야기하는 게 낙이불엄 애이불상. 중용을 추구하죠. 중용을 추구하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중용이라는 텍스트가 또 따로 있죠.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었다고 하는 중용이라는 텍스트가 따로 있는데 논어에도 중용이 나오는데 중용이라는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중용은 일상생활 속의 도리 이런 의미가 더 강하고요. 공자가 얘기하는 중은 과불급이 없는 겁니다. 과는 지나친 것이고 불급은 모자라는 겁니다. 지나친 것이 모자라는 것과 같아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게 공자의 태도고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꼭 맞는 것 그게 중절입니다. 중은 꼭 맞는 거고 절은 절도, 마디, 예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공자는 늘 이걸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검소한 것, 금박한 것 이거 다 예에 맞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건 사치스럽지도 않고 금박하지도 않고 꼭 맞는 것 이게 예예요. 물론 공자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금박한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치와 금박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상은 아닙니다. 이상은 예절에 꼭 맞는 거예요. 중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불엄 즐거워할 때도 육아에서 뭐 감정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즐거워할 땐 즐거워해야 되죠. 낙이불엄 즐거워하되 불엄 지나쳐서는 안 되고 낙이불엄이요. 그리고 슬퍼하되 슬픈 일을 당하면 마땅히 슬퍼해야 되겠죠. 슬퍼하더라도 불상 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어버이가 돌아가서 슬퍼한다 하더라도 몸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중절입니다. 꼭 맞게 하는 거죠. 이걸 절제하는 거죠. 이게 평생 동안 공자가 추구한 중용의 가치거든요. 자, 그런데 안년의 죽음 앞에서 공자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통곡을 합니다. 이게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선생님 너무 지나치게 애통해 하십니다. 통곡해 하십니다.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공자가 내가 통곡했던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고 하는 소리가 부비윈지 유통이요. 대체 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는가 이렇게 웃습니다. 완전히 자기 원래 이거 평상시의 생활 태도 이게 무너질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대목이 있어요. 천상녀 천상녀예요. 두 번 또 얘기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 공자는요. 논어에 나옵니다. 불온천 불의인 이게 공자의 삶의 신조예요. 불온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불온천이요. 맹자에도 나와요. 맹자에도 보면 공자가 이랬다고 나옵니다. 불온천 불의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맹자는요. 노나라 평공을 만나려고 했는데 노나라 평공이 총애하는 신하 중에 장창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맹자를 헐뜯으면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해야 우리가 보통 그놈이 나를 못 만나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자 제자 악정극이라는 제자가 노나라 평공으로 하여금 원래 이게 맹자를 만나려면 임금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맹자 보고 오라 그러면 맹자가 안 가요. 본래 제나라에 갔을 때 맹자가 제나라 임금 만나려고 제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나라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제나라 선왕이 사신을 보내갖고 제가 선생님을 먼저 찾아뵈어야 하는데 불행이 유질이라 불행히도 제가 병에 걸려갖고 불가이풍 바람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정으로 나와주시면 조정에서 뵐거 하는데 될까요? 이렇게 사신을 보내와요. 그러니까 맹자가 조정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와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갑니다.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맹자를 만나려면 임금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임금이 만나려고 원하면. 그러니까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악정극이 소개로요. 그런데 장창이라는 자가 막죠. 막으니까 악정극이 나중에 맹자에게 얘기를 해요. 원래 임금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 장창이라는 자가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어찌 장창이 저지한 것이겠는가? 이번에 만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지. 그래서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뭐가 되려고 하는데 그걸 저지하고 이러면 그 밉고 이럴 텐데 상대 취급을 안 해요, 맹자는. 그 공자도 마찬가지고 원래 공자가 최초의 발화자거든요. 불원천 불의인 이게 공자의 삶의 신조입니다. 그런데 안연히 죽으니까 이거 무너져요.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평소에 가졌던 중용의 태도가 제자 안연의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공자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팔이 끊어진 것처럼 완전히 망연자실해 버린 겁니다. 여기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자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거죠.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지만 간단한 몇 마디 말이지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이게 사색을 한다고 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죠, 공자는. 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장 켈레비츠가 얘기하는 2인칭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자가 보여준 이 태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장 켈레비츠가 우리는 그런 2인칭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감각적으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나의 죽음은 경험해 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의 죽음은 나에게 직접 고통으로 다가올 수 없는데 너의 죽음은 정말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공자의 태도와 유사하고 그 때문에 육아에서 이 장례 절차가 복잡하고 길죠. 모든 문화권 중에서 제일 복잡하죠. 천자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7개월이 걸려요. 이거 황당하죠. 제후가 죽으면 5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천자가 죽으면 사방에 있는 사해의 모든 나라의 사절단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되니까 6개월에서 한 달을 더 보태서 7개월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 제후가 죽으면 사방의 동열의 제후국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5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5개월 장을 치르고 이러죠. 아주 복잡해요.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졸곡이라고 해서 100일 졸곡인데 돌아가신 뒤에 날짜가 100일이 되는 때가 되면 졸곡을 합니다. 졸곡은 우는 것을 끝낸다 이런 뜻인데 정말 끝내는 게 아니라요. 졸곡제를 지내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릴 때만 웁니다. 그전에는 수시곡이에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 잘하는 사람을 사서 대신 곡하게 하고 이런 풍습도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제가 그게 지금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이런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예가 아주 극진해요. 그 예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의 유상자지 측하산, 유상자는 상을 당한 사람이에요. 유상자. 상을 입은 자, 상을 당한 자의 곁에서
밥을 먹을 때는 미상포로시다. 배불리 먹지 않으셨다. 상은 일찍이 상자인데 일찍이 뭐만 적이 없었다. 네.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다. 이 상을 당한 사람 옆에서 밥 먹을 때는 배불리 먹지를 않았다. 왜?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거죠. 뭐 라면을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불리 먹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이 상복을 입고 들어오면은 수소라도 비록 그 사람이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린 사람이라 비록 숫자요.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작 반드시 일어나서 예를 갖췄다. 이렇게. 예.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가다가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식을 했다. 식이라고 하는 게 수레의 장식인데 우리가 수레라고 하는 건 요즘처럼 편안한 승용차가 아니라 흔들리죠. 말이 모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식으로 업을 이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수레 앞에 가로나무가 있거든요. 그 가로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식이라는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거자를 넣기도 하고 법식 식자 이것만 써서도 같은 뜻으로 써요. 반드시 식을 했다. 수레를 타고 가다가도 상복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예를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이제 상을 당한 사람의 슬픔을 공자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를 갖춘 거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을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죽음을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죽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가지를 않는 거죠.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중간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은 다음의 삶을 위한 예비 단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죠. 이게 공자의 죽음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주 특이한 죽음관인데 이게 사실 장자처럼 죽음을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죽음을 좋은 것으로 미화하기도 하고 사후를 예찬하기도 하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죽음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이번에 이제 원래 맨 마지막에 할 강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가 안산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눈물을 흘려본 게 몇 번 안 되는데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아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망자를 알면 곡을 하고 망자를 모르면 곡을 하지 않고 조문만 합니다. 정서상 맞죠. 돌아가신 분을 내가 모르는데 돌아가셨다고 슬피 우는 건 정서상 맞지 않죠. 그래서 곡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알면 그 정서상 슬픔이 이니까 곡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공자가 구관이라고 해서 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라는 책은 사실 다 사실로 보기는 어려워요. 구관은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하의 여관 주인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장전나 건립 같은 사람이 공자가 길 물어보니까 길을 안 가르쳐줘요. 한다는 소리가 천하를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길 잘 알겠지만 하면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러던 끝에 이제 상갓집 개 같다. 뭐 상갓집 개가 아니라 원래는 길 잃은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도 당하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여관집 주인 중에서 어느 곳에 갔을 때 공자가 웁니다. 공자가 울고 나니까 말을 풀어서 부조를 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까닭 없이 우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것처럼 일단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3의 죽음, 3인칭 죽음도 아니고 거의 죽음이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2인칭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2인칭 죽음을 어쨌든 논어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성찰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짧은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게 이미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이게 어떤 가벼운 월드컵 한다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선거 때문에 잊혀져서도 안 될 것이고 한각 국정조사 따위로 묻혀져서도 안 될 것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2인칭 죽음으로 느낀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깊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답은 아니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당겨서 이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한번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볍습니다. 처음에 원고 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 유홍준 선생 강의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디서 만났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원래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안면 인식 증후군이 있어요. 잘 못 알아봐요. 다수와 함께 하다 보면 구체적인 이 얼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당했죠, 그렇게. 근데 그때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소나무가 주제였는데 슬라이드, 그 당시는 뭐 이 PPT나 이런 게 없었고 전부 이제 슬라이드 필름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소나무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고든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구불구불한 소나무. 전부 구불구불. 세안도에 나오는 소나무는 잣나무는 곱고 하나만 굽어 있죠. 추사를 상징하는 듯한 나무 하나는 질곡의 세월만큼이나 굽어 있는 것 같은데 제자를 상징하는 나무는 곧죠. 근데 그때 이제 유홍준 선생이 강의하면서 보여준 나무는 전부 구불구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소나무는 구불구불하다.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왜 구불구불하냐?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일치하고 또 구불구불한 우리 민족의 시련, 질곡 이런 것들이 나무도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다 해서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언젠가 제가 식목일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 구불구불하단 말인가?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경복궁에 있는 기둥에 나무들 소나무인데 그거 다 곧지 않습니까? 그 외국산 소나무가 아니거든요. 남대문 세울 때, 남대문 복원할 때, 복원이 아니라 사실은 중수 정도가 돼야 되겠죠.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남대문을 어떻게 복원합니까? 불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봉원사도 가셔서 추사 판정 글씨도 보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남대문만 해도 그게 불이 났을 때 진화를 1차 진화가 돼서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어서 멀쩡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한국 사회니까 이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있으면 빨리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고스란히 복원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중수라든지 뭐 정도가 남아있는 게 많으면 중수 이런 용어가 이제 맞아야 될 텐데 복잡하니까 이제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복원 그러고 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목일 특집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이제 나무 전문가, 소나무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금강송이나 또 이 왕실에서 쓰는 소나무를 직접 기르는 곳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거기 소나무는 다 곧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다 구불구불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곧은 소나무를 다 베어버렸기 때문에 굽은 소나무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홍준 선생 강의도 생각이 나고 논어의 이 구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 구절이 이제 이런 대목이죠. 논어에 2번 나옵니다. 거직조왕인데요. 요거 이제 착자로 써놓고 조로 읽습니다. 둔다 이런 뜻이에요. 조치하다 이러죠. 우리가 조치하다 할 때 조자예요. 착인데 조로 읽어요. 그 거직조왕. 노나라 임금이 묻습니다. 애공이 공자에게. 하위적 민복.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할까요? 민복.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이제 예부터 지금까지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공자가 대답한 게 거직조왕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구번자 위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2가지가 있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정직한 사람은 등용하고 구번자는 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때 정현의 주석은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구번자 위에 둔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정현의 해석이 논어의 맥락과 더 일치합니다. 맹자의 맥락도 마찬가지고요. 맹자에는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양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교양이라고 할 때 양인데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교양은 이제 기르는 거죠. 목적이. 가르쳐서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기르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중은 중도를 실증하는 훌륭한 사람이고 부중은 적중하지 못하는, 적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절도에 꼭꼭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중, 행동이 꼭꼭 맞지 않는 사람은 부재, 재능이 모질한 사람이고 또 불초는 이 초자가 닮을 초자죠. 닮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은 더 낫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런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중도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불초한 사람들을 길러준다. 이게 양의 개념입니다. 길러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 중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을 버리고 현명한 사람이 불초한 사람을 버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맹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맹자의 맥락과도 마찬가지고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강자가 노나라의 실권자예요. 인권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개강자가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선의 교불능. 거선은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등용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불능,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맥락이 있는데 개강자가 도둑을 걱정해요. 그 백성들이 도둑질을 많이 한다 이거죠. 개강자 환도장에 개강자가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걸 걱정하니까 공자에게 자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부도면 당신이 도둑질하지 않으면
수상지라도 비록 상을 줘도 민불위도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공자가 개강자 밑에서 벼슬을 못하죠. 네가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강자가 도둑이에요. 왜 도둑이냐면 개강자의 아버지가 개환자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적장자 상속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환자의 적장자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개환자의 적장자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개강자는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자라는 여인이 적부인인데 개환자가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 아내 남유자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걔가 정통 후계자니까 걔한테 줘야 되고 딸을 낳으면 너가 후계자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개강자가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해 버립니다. 원래 그 숙부들이 무섭잖아요. 수양대군도 숙부였고요.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찬탈한 것도 덴마크 숙부잖아요. 찬탈을 해버린 거죠. 그 자리를. 임금이 아니니까 찬탈은 아닙니다만 후계자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가장 큰 것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보기에 가장 큰 도둑질 한 자가 작은 도둑들을 나무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벼슬을 하긴 걸른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의 맥락은 그 통치자를 향해서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하지만 맥락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공자 제자 중에 번지라는 제자가 또 같은 질문을 던져요. 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공자가 역시 거직조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권이라고 하는 대목을. 권은 권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권장한다. 그러니까 공자 이전까지는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민이라고 하지만 이 민이 노예민이라고 그랬죠. 이 노예민인데 원래 이게 요 글자가 눈을 뜻한다 그랬죠. 지금은 눈목자를 왼쪽에 붙여서 눈한자로 씁니다만 원래 이게 없어도 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간 또는 안으로 읽어요. 그런데 눈동자를 찔러서 보지 못하게 한 게 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예민입니다. 노예민. 왜 노예민을 쓰냐면 이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는 일상적으로 생기는 거라 그랬죠.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끌려가면. 처음에는 그냥 다 죽여버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착취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착취를 하는데 그냥 일을 시키면 위험하죠. 적개심을 품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리를 자른다든지 코를 벤다든지 그리고 눈을 찌른다든지 이런 식의 그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 논리도 보면 뭐 별게 다 있어요. 코를 벤다 이러면 가뭄이 들면 춘추좌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뭄이 들면 이 코베인 형벌을 당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이냐면 가뭄이 왜 드냐면 하늘이 코베인 형벌을 당한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 그 코 속으로 빗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안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죽이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으니까 비를 내릴 것이다. 이러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나라 자산이 반대합니다. 그게 하늘이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비를 안 내린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 하늘이 더 비를 안 내릴 것이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는데 이를테면 노예를 대하는 논리가 그런 거죠. 노예민을 대하는 논리는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실제로 노예의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건 우리가 짐승을 부리는 것 같죠. 당나귀를 때려서 말 듣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예민이고 민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뀌었다 그랬죠. 농사를 짓게 되니까 강제로 폭력을 휘둘러서 1년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없죠. 1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없고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농산일이라고 하는 거는 협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고된 농산일을 버틸 정도로 효제 충신의 도리가 강조돼야 됩니다. 그런 고된 농산일을 버틸려면 가족 간의 가치나 형제 간의 우애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욕적인 상황을 견딘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늘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광고가 유행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제 충신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전에 폭력으로 다스리는 논리에서 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게 효제 충신의 도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측면이 그 이전의 무력보다 강한 것은 력이라고 하는 건 강제성에 의해서 강제로 인간을 움직이게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강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우리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속의 승복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걸 얻어낼 수는 없는 거죠. 기껏 끄집어내는 게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빼앗는 것, 뭐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못 얻어냅니다. 폭력을 갖고는요. 폭력은 겉으로의 복종과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미움, 적개심을 얻어낼 수 있을 뿐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게 덕치가 되면서 이제 그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권이에요. 권은 이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네, 거직조항.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구번자 위에 둔다. 그러니까 구번자를 버린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번자를 버리면 정직한 자만 남게 되겠죠. 정직한 자만 남아있는 세상은 아마 끔찍한 세상일 겁니다. 네. 오직 정직한 사람만 세상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 소수만 남아있고 다수가 없는 세상이 되겠죠. 공자 이 개념은 다수에 속하는 부정한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수가 정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왕자를 쓴 건데 이게 사실은 나무거든요. 나무라고 하는 게 비유가 예를 들어서 순자에도 이런 비유가 나와요.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먹줄 성자를 씁니다. 이 성자, 먹줄 성자거든요. 유목, 종성적 직하고 유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나무라는 것은 종성, 먹줄을 따르면 곧아진다.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게 옛날 요즘도 뭐 한옥 만들 때 한옥 지을 때 먹줄을 쓰잖아요. 그래서 먹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직선을 만들죠. 그래서 나무를 곱게 자르죠. 근데 그 곱게 만드는 그 나무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정치 얘기를 해요. 임금은 종감, 신하가 간하는 말. 간하는 말은 고든 말이거든요. 임금이 잘못한 것을 말리는 게 간이죠. 그래서 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하면 죽죠. 간하면 죽어요. 간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간하에도 안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조선시대에도 정암 조광조는 간하다가 죽었죠. 간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간에도 안 죽은 사람들이 이제 뭐 퇴계 이황이라든지 남명조식이라든지 화담석영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간에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식으로 하면 깨지는데 안 깨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신뢰를 표시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 간하는 말을 따르면 임금이 성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된다. 이 직이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게 통하는데 고든 정치를 뜻합니다. 성이요. 그리고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 그랬죠. 고든 정치가 왜 부자의 말도 듣고 가난한 자의 말도 듣고 골고루 듣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말을 듣는 게 고든 정치일까요? 우리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부자의 말도 듣고 가난한 자의 말을 들어서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말을 듣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순임금이 그래서 성인이라는 거죠. 성이라는 글자가 이 사람의 귀를 그린 이 상형 문자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고 그리고 입구자가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건 중용에 보면 순임금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찰이언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고든 정치가 되는 까닭입니다. 높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얘기는 듣거든요. 높은 사람은 아무리 시원찮은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잘 들리지를 않죠.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워야 비로소 들리죠.
근데 이제 이게 나무 얘기인데, 나무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9번 나무, 그 9번 나무가 왕입니다. 나무 목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직은 곧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을 직자는 본래 길입니다, 길. 곧게 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곧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개가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곧게, 길은 곧게 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 곧게 걸어가는 거죠. 개는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니까 횡, 직이 아니라 횡, 옆으로 걸어가는 거죠. 횡은 이제 아주 안 좋은 뜻이죠. 가로막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갖고 표시를 한 게 이 직인데, 나무를 갖고 얘기하면 곧은 나무는 직이고, 똑바른 건 직이고, 구불구불한 게 이 왕이에요. 그리고 정자를 같이 쓰죠. 정직. 그리고 사왕 이렇게 씁니다. 사는 부정한 것, 정은 곧은 것. 근데 정과 사는 똑바로 서 있으면 정이고 비스듬히 기울면 사예요. 그리고 직은 곧으면 직이고 구불구불하면 왕이고, 정직과 사왕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9번 나무를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목수들이 나무를 곧게 펼 때는 9번 나무를 아래에 놓고, 9번 나무를 아래에 놓고 곧은 나무를 위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9번 나무가 저절로 곧게 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두면 개강자 같은 자처럼 큰 도둑질 한 자를 작은 도둑 위에 놓으면 밑에 있는 9번자가 곧게 펴지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곧은 나무가 같이 굽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승복을 할 리가 없죠. 오히려 위에 있는 자가 더 굽어 있기 때문에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정직한 자를 등용해서 곧은 자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논어에서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이 원한을 끼친 사람이 있고 나에게 언예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언덕, 이건 원한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원수고 이게 나의 언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덕보원, 언예를 가지고 이덕, 언덕을 가지고 보원, 나의 원수의 갚으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언예로 갚아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이보덕고 이렇게 대답해요. 하이보덕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덕을, 나에게 언예를 끼친 사람에게 보답할 것이냐.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언예를 끼친 사람에게 보답할 것이냐. 이덕 보덕하고 나에게 언예를 끼친 사람은 언예로 갚고, 이덕 보덕하고, 언예를 갚을 때는 언예로서 하고, 그리고 원한을 갚을 때는 뭘로 보답을 하느냐? 직으로 한다 이랬어요. 정직. 정직으로 한다. 이원보원은 아닙니다. 이원보원의 문화권도 있죠, 사실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그게 이제 지금도 그런 문화권이 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도 그 인류 사회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차지한 거예요. 반드시 보복한다.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복한다. 반드시 보복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왕국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뭘 만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의 벽돌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성전을 만드는 것. 성서죠. 구약 성서요. 그 뭐 토라라고 해서 구약 성서 중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또 뭐 레위기, 뭐 이렇게 5개. 그게 이제 그 신성한 경전이잖아요. 구약 성서 뭐 토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만들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자렛 예수가 획기적으로 새롭게 이해한 방식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화권에서는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총알 하나 날아오면 돌 하나 날아오면 총으로 응사하고 총알이 날아오면 대포로 응사하고 미사일로 응사하고 이러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 타자로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환대나 배려가 가장 발달한 문화거든요. 언젠가 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재를 편찬했는데 환대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글을 뽑아놓고 8개를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6명이 유대인이에요. 예. 그때 뭐 레비나스, 임마누엘 레비나스 유대인입니다. 알랭 핑켈코르트 유대인입니다. 조나단 섹스 유대인입니다. 예. 절대 의도적으로 뽑은 게 아닌데 뽑아놓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왕국이 망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죠. 그래서 그게 게토라는 용어, 뭐 또 디아스포라 용어죠. 유대인 용어잖아요, 전부 다. 게토는 강제 거주지고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거주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 지역을 그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타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이 빛나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인에서 그런 걸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인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뭐 김구도 있고 서경식 선생 같은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글이 이제 또 탁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아주 근대에 갑작스럽게 어떤 비극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률이 그렇게 발달한 문화권에서 세운 나라는 그 황금률의 정면으로 배치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팔레스타인과 공존 정책을 하는 사람을 암살하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대통령까지 수상까지 암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문화권에서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에 따른 적합한 실천이 그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가 되죠. 사실은 칸트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칸트가 환대의 권리를 선언하고 영구 평화론을 저술함으로써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거든요. 고쳤는데 재앙을 막지 못했죠. 그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그 아이러니고요. 칸트니 뭐 비테니 셸리니 뭐 이런 엄청난 그 철학계의 지성들 그리고 뭐 모차르트는 뭐 오스트리아라 하더라도 뭐 베토벤이 슈베르트니 뭐 이렇게 수많은 높은 예술적 경지를 쌓은 그 민족들이 뭐 작가는 어떻습니까? 뭐 괴테, 실러, 뭐 하이네 이런 그 찬란한 문화를 구가하던 자들이 갑자기 그냥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학살을 자행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지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자의 경우에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라는 아랍권에서는 아직도 통하고 있는 불문율이죠. 공정하게 시행이 된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에게 원한을 끼치면 반드시 나에게 그것이 원한으로 돌아온다. 이게 불문율이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오죠. 그것도 평화를 찾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예를 언예로 갚아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배은 망덕 그러면 자기에게 언예를 끼친 자에게 원한으로 갚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됐고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이직보원, 정직으로 원한에 갚는다. 요 정직의 개념이에요. 공자에게 정직이라고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정직이 기계적인 정직이 아닌 거죠. 초나라에
이 섭이라는 고을이 있었어요. 논어에 나옵니다. 섭공. 섭이라는 고을의 통치자였던 섭공이 공자에게 자기 마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직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오당의 유직궁자하니 우리 마을에 아주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정직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기부양양이 자정지라. 그 아버지가 양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고발했어요. 이걸 정직하다, 이렇게. 참으로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당지 직자는 이것이라.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 사람과는 다릅니다. 부위자 은하며, 아버지는 위자, 자식을 위해서 은, 숨겨주고 용서한다. 이 은은 숨겨준다는 뜻인데, 이게 용언입니다. 용서하고 숨겨준다. 그리고 자위부언이라. 자식은 어버이를 위해서 용서하고 숨겨준다. 예, 용서하고 숨겨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 그러면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지만 자식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죄를 지었다 하면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자식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고 숨겨준다는 뜻을 뭐라 그러냐면 직제기중이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 직제기중. 정직은 그렇게 용서하는 가운데 정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거든요. 서. 서. 서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이제 인을 강조하잖아요. 인을 강조하는데 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충서라고 해요. 충서. 충서. 그러니까 충은 나에게 진실한 것이고 서는 타인에게 진실한 겁니다. 그럴 때 타인에게 진실함이라고 하는 걸 글자로 풀이하면 같을 여자 마음심자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나와 같다. 이게 보편성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소불용 물시여입니다. 기는 나죠. 기소불용.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의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게 서입니다. 용서의 서예요.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논어는 이런 방식의 그 황금률이 도배예요, 도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오고요. 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용립이 립인. 기용립. 내가 용립. 립은 서고 싶다. 내가 서고자 하면 립인. 남을 먼저 세워주고. 말을 리자가 있어요. 남을 먼저 세워주고. 또 기욕달. 내가 달. 글자는 달자만 달라요. 달은 달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루어주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싫은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건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너가 바라면 남도 그렇게 바랄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자공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공자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공은 언어의 달변이죠. 달변. 언어에 아주 능통한 제자예요. 자공은 뭐라 그러냐면 좀 기입니다. 이거.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말이. 내가 불욕인지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에 타인이 나를 억압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을, 저 또한 무가저인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자공은 이게 문법적으로 탁탁탁 맞아요. 문법적으로 탁탁탁 맞는데 꼭 칸트 이야기 보는 것 같죠. 칸트가 보면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늘 들어가잖아요. 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황금률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처럼 그 공자 제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쭉 이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용서의 개념이거든요. 요게 서입니다, 서. 이게 이제 공자의 정직을 규정하는 개념인 거죠. 정직. 정직이라고 하는 걸 거칠게 이해하면은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의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그대로 고발한다. 이게 아니고 자식이 양을 훔쳐도 그대로 고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보호해주는 가운데에 정직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암기해서 하나의 도구마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논어라는 책이 어떤 사람이 물어오면 마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막스 베버가 논어를 읽고 나서 논어는 마치 인디언 추장의 말을 기록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말이 일정 부분 맞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자를 찾아와서 묻는데 같은 질문을 해도 상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 속에 우연히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도덕 원칙을 칸트처럼 딱 결정해 놓으면 그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연한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죠. 육아의 원래 윤리는 이 정의를 얘기할 때는요, 간단합니다. 맹자를 인용하면 맹자가 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는 현대용어로 바꾸면 정의죠. 원래는 의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글자는 군더더기가 되는데 맹자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맹자의 정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명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만 갖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예를 들어서 칸트처럼 그런 하나의 도덕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칸트가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100년, 200년, 칸트가 180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00년 정도 더 살아야 우리를 만날 수, 200년하고 더 10년을 더 살아야 우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칸트가 더 오래 살아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은 1950년대 한국 사회에 태어나서 어떤 점령군이 총뿌리를 들이대고 너 어느 편이냐 이런 식으로 물은 그런 상황에 칸트가 당도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너 어느 편이냐 이럴 때 그냥 공산당이 싫어요 또는 뭐 해방군 만세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죠. 도덕 원칙과 우연히 다가오는 그 상황은 그렇게 우연히 다가오는 상황을 그런 도덕의 원칙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너 어느 편이냐 그럴 때 총든 편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은 책인데 김구의 친일 행적을 밝힌 그런 책이 있어요. 원고를 미리 입수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게 굉장히 탁월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에드가 스노우의 저술인데
그 아내가 님 웨일즈인데 역시 작가입니다. 그 님 웨일즈가 조선인 혁명가 김산에 대한 글을 남긴 게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력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김산도 행적을 잘 추적하다 보면은 친일을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군에 붙잡히면요, 일본군의 우호적인 단체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 중국군에 붙잡히면 중국 쪽에 우호적인 단체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칸트가 볼 땐 그건 그냥 거짓말인데 우리가 볼 때 그걸 평가할 때 그걸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친일 행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처했던 그 우연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연히 다가오는 상황에 그때그때 맞춰서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 원칙만으로는 되지는 않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밝게 살펴볼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가 정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초나라 직궁이라는 사람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서의 정직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있는 그대로 비난하고 이것과는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용서하고 숨겨주는 것, 죄 지은 자를 숨겨주는 것이 오히려 정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그 교육 방식은 이를테면 그 자로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공자가 부영이 계시니까 부영에게 물어보고 행동해야 한다. 곧바로 실천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염류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좋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곧바로 실천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공소화라는 제자가 옆에 있다가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자로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곧바로 실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염류가 물었을 때는 곧바로 실천해라. 이렇게 왜 대답이 다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로는 늘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앞서 나가다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물러나게 했다. 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류는 늘 주저주저 하다가 올바른 행동을 놓친다. 그래서 더 나아가게 진지, 나아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오는 상황이 다를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자의 교육 방식이고 공자의 윤리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 육아 윤리는 주역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책이 점을 쳐서 우연한 상황, 우연히 뽑은 그 점괘에 따라서 기륭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길과 흉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연의 윤리학이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맹자의 정의관에 입각한 대원칙이 있고, 그 대원칙이 구체적인 상황과 만나는 것이 주역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연의 윤리학이고, 이건 닫혀 있는 윤리가 아니라 칸트식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도덕 원칙 속에 닫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잃고 우정을 잃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닫혀 있는 윤리학인데, 이건 열려 있는 윤리학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 본이라는 책을 지은 이 주의라는 철학자가 이게 주자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자학하면 이를 갈잖아요.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 맞습니다.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 맞는데, 주자학이 성립되는 시기에는 체제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가 체제를 위협하는 저항 논리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탄압을 합니다. 송나라에서. 그래서 위학으로 금지시켜요. 주자학자들이 숨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경원 위학지검인데, 거짓 학문으로 탄압을 받으니까 주자가 당시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과격하니까 제자들이 그 상소문을 보니까 이걸 올렸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점을 한번 쳐보시고 점괘에 따라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을 쳤더니 둔꾀가 나와요.
둥꾀는 천산 둥꾀인데 아래에 산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어요. 저 하늘 끝 멀리 있는 산 속에 가서 숨으라는 뜻이 되거든요. 은둔의 뜻입니다. 이 점괘를 얻고 나니까 상소문을 써서 올리려다가 올리지 않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꾼 거죠. 원래 원칙은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리는 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이제 주역의 우연의 윤리학입니다. 육아 속에서 열려있는 윤리학을 찾으려면 주역을 공부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공자의 정신과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직이라는 개념이 공자에게는 아주 다양한 맥락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은 정직은 고든 나무를 위에 놓아서 아래에 굽은 나무를 펴는 거고, 그럴 때는 굽은 나무를 부정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깨끗한 사회하면 부정한 자를 다 없애버리고 고든 자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공자는 굽은 나무를 곱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든 자만 등용하고 굽은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든 자를 등용하는 목적이 바로 굽은 자를 곱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굽은 자에 대한 시선이, 용서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직의 개념도 그런 방식으로 폭넓게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오늘 주제, 앞쪽의 주제는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위정편 전체를 한번 쭉 훑어서 이제 읽은 부분이 있고 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한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정편 다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